자, 다음은 장애인 복지법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그 장애인의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만약에 시험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로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 틀린 거죠. 그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이제 두 가지가 키워드가 중요하다. 신체적, 정신적. 자, 그 다음 아예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대한 또 정의가 나와 있죠. 바로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장애인 학대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노인학대의 정의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 언어적이라는 키워드가 또 포함이 됐다는 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당위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60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이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외워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1쪽에 이제 밑에서 한 9번째 줄을 보시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요거 외워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뭐 이런 곳이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1쪽 맨 밑에 줄을 보시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거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유사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이것도 국무총리 소속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지방정부에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요 이름 차이가 있습니다.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이라는 거 역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정책의 강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뭐 시험에서도 거의 나온 적은 없고요. 다만 인식 개선, 즉 263쪽 그 이제 하단에 인식 개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263쪽 밑에서 10번째 줄을 보시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회장, 어린이집, 그 다음 각급 학교회장, 그 밖에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회장은 매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매년 이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63쪽 밑에서 2번째 줄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대표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식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고등교육법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나오면 틀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식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64쪽에 보시면 중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해서 진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복지 진행 등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의 이름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것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265쪽 장애 실태 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뭐 전형적인 실태 조사의 주기죠. 3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장애인 등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정책의 그 수급과 혜택을 받으시려면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른바 등록 장애인이 되어야죠. 이때 이 장애인 등록의 그 행정을 책임지는 주요한 주체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노인복지법을 공부할 때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중요했는데 장애인 등록은 시장군수 구청장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5쪽에 밑에서 한 15번째 줄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의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법상 이제 해당하는 사유에 이제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가 5호에 걸쳐서 나와 있죠. 265쪽에 1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2호.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호.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4호. 결혼 이민자. 5호. 난민 인정자까지 재외동포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65쪽에 맨 밑에 있는 조문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인 장애인 등록 이 대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려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요 조문이 굉장히 독특하죠.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그 다음 장애인 지원 사업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거의 나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습으로 충분합니다. 268쪽, 269쪽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69쪽에 이제 각종 교육비 지급이나 수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69쪽에 장애수당이 나와요. 장애수당. 요거는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 정도를 고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은 이른바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즉 경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다는 건 뭡니까? 공공부조라는 겁니다. 공공부조.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이러한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신청해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이 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한다는 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문이 중요한데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법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인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죠? 예. 결국에 성인인 중증 장애인에게는 이 장애인 연금이라는 공공부조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성인 경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라는 공공부조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성인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경증 장애인에게 대한 공공부조다. 외우시고요. 자, 지금 장애인 연금이든 장애수당이든 18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이 있죠. 그래서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는 뭘 주냐?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아시겠죠? 장애 아동 수당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장애 아동이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공공부조예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호 수당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장애인 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이 있고, 장애인 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아니고 장애인 연금법이라고 아예 별도의 법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한 복지급여가 뭐가 있습니까? 장애연금이 있죠. 이름도 비슷해요. 장애인 연금은 공공부조죠. 장애연금은 뭐예요? 기억 안 나시면 큰일 났는데요. 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 중에 하나였죠.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4개가 있잖아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그죠?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면은 무슨 급여가 있었습니까? 장해급여. 그죠? 요것도 이제 장애인 산재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사회복지 정책론에서도 중요한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는 거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이 나옵니다. 우리 270쪽 그 밑에서부터 271쪽에 걸쳐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시험에 의외로 거의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호까지 걸쳐서 쭉 목록이 나오죠. 첫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최근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2하고 3 사이에 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3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다음에 5호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이제 대통령령을 직접 보셔야죠.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대통령령에는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아동 쉼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1장에서 배우셨듯이 이거는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은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은 법률보다 그 제정이나 개정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용이요. 뭐 내년에 또 금방 또 바뀔 수 있고 내용의 이 변동이 상당히 잦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271쪽 그 밑에 회색 박스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률에서는 그냥 장애인 거주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시행규칙을 보시면 그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다시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 등 굉장히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죠. 아직 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72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시설 설치할 때 그 내용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 그 장애인 학대에 대한 내용이 273쪽에 나옵니다. 이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도 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가 이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그 취업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 앞서 다 배우셨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273쪽에 그 맨 밑에 보시면 취업 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다 똑같기 때문에 최대 10년이라는 거 그냥 10년간 이게 아니고요. 최대 10년입니다. 요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4쪽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의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각각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었는데요.
장애인 복지의 경우에는 장애인 보호 전문기관이 아니고 이름이 다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도 중앙과 지역으로 그 전달 체계가 나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277쪽에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이 하단에 나옵니다. 이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이 꽤 많습니다. 277쪽의 밑에서 10번째 줄을 보시면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 재활사, 장애인 재활 상담사, 한국 수어 통역사, 점역 교정사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국가 시험을 실시하는 즉 국가 자격증을 부여받는 이러한 전문 인력은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 재활사,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고 법의 7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책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27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는 이제 그 자격, 이 의지 보조기 기사 등에 대해서 응시 자격 제한,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나와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279쪽에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또 이렇게 소홀히 하면은 또 한 문제 틀리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되게 공부할 시간이 없다, 벼락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벌칙은 뭐 보통 제끼는 편이죠.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간간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법에서도 한 번 나왔는데 다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고 그냥 되게 중요한 것만 한번 딱 구분을 해보자면 장애인 상해와 장애인 폭행이 있습니다. 그게 각각 그 7년 내지는 5년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외우기 좋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보다 상해가 더 중하죠. 자, 279쪽에 맨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지금 화면에 쓰진 않았는데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 관련해서는 가장 그 중한 그 벌칙을 내리고 있죠. 그 다음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폭력 10년, 그 다음에 상해 7년, 폭행 5년 이하의 징역 이것만 외우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시험 대비는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요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진짜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요 세 개의 법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계속 이제 공부를 이어 나가셔야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법이다. 네 번째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목적과 책임은 당위적인 것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의가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기출 표기만 봐도 정의가 자주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한부모니까 이제 모 또는 부겠죠. 그래서 이 모 또는 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281쪽의 감옥이죠. 그래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모 또는 부인 가족이 한부모 가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81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 라목을 보시면 미혼자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이제 우리가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가 되는데 이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한부모가 아니죠. 사실상 엄마와 아빠가 다 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연금법이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를테면은 그 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우리가 한부모로서 정의하는 게 맞겠죠. 예.
자, 그 다음 281쪽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온 게 눈에 띄네요. 위에서 6번째 줄.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24세 이하의 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아동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인 아동의 정의가 18세 미만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소위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범위는 조금 더 확대가 되는데, 아동이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로 아동을 정의하고, 이 아동이 소위 이제 뭐 군대에 갔다 왔다. 이때 이제 군대라는 것은 의무복무죠.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약 중인 경우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를 아동으로 봅니다. 이거 시험에 3번이나 나왔으니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시험에 나왔던 거는 조금 한 번 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281쪽에 위에서 한 14번째 줄을 정도 보시면,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한부모라고 보기가 어렵죠. 한부모의 정의로서. 왜냐면은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죠, 이미. 그 다음에 또 이 모 또는 부의 정의에 해당을 해야 되는데, 출산 전, 그러니까 자녀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출산 전 임신부. 그 다음에 출산 후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이게 이제 사실은 280장 맨 밑에 나오는 한부모 가족에서 모 또는 부의 정의에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출산 지원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의 지원 대상자로 적용한다라는 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한부모 가족이잖아요. 조선 가족이 아니고. 그런데 조선 가족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한부모 가족 그 지원법에 혜택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81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을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죠. 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그래서 부모가 사망을 해서 결국에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의 지원 대상자로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282쪽으로 넘어갑니다. 한부모 가족의 날이 나와 있죠. 5월 10일입니다. 매년 5월 10일 외워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이, 한부모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은 일단 뭐 다른 기본 계획처럼 5년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로 바뀐다는 거, 요거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이제 주요한 그 사업을 우리가 3개를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성하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복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습니다만은 그 성폭력 피해자. 우리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뭐 남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제 주된 대상이 여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복지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복지. 그래서 여성가족부죠. 가족복지라고 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복지, 다문화 가족복지 뭐 이런 거다. 건강가정 그 기본법 상의 뭐 각종 사업들, 이런 여성복지와 가족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청소년 복지. 이것도 이제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개념에 근거하자면 한부모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은 당연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을 한다라는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는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283쪽의 복지급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이 있으면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 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한부모 가족에게 시행할 수 있는 실시할 수 있는 복지급여의 그 목록을 옳게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요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시험에 이 복지자금의 대여가 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83쪽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 복지자금의 대여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 가족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중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요거 목록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2번이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있어요. 자, 285쪽인데요.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내용이 개정된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까지 있습니다. 이때 출산지원시설과 양육지원시설과 생활지원시설은 그 대상이 되는 이 인구가 다른데 출산지원시설은 이제 3세 미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출산 아동 3세 미만에 한정하는 이러한 출산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양육 지원 시설은 6세 미만입니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생활 지원 시설은 18세 미만 자녀. 그런데 아까 그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정의에 따라서 이 아동이 취약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 의무 취약 중이면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5절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86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정의가 286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이제 가목과 남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결혼 이민자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 첫 번째로 다문화 가족에 해당이 되고요. 남목이 조금 처음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남목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아니 둘 다 한국인이 결혼했으면 이게 무슨 다문화예요?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86쪽에 위에서 그 6번째 줄을 보시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지금 괄호 안에 나와 있죠. 출생, 인지, 귀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인지하고 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도 귀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아내도 귀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 남자와 여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대한민국 국적자이지만 원래는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목에 해당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의 정의 나와 있고 아동 청소년 24세 이하인 사람이다. 요거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6쪽 밑에 보시면 기본계획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3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87쪽에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8장에서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7쪽의 이해 증진과 각종 지원, 이 부분은 당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자, 2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가 나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정책 추진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전화센터의 설치 운영 나와 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이 부분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289쪽에 이제 그 처우와 특례, 그죠? 예, 처우와 특례. 이 부분이 또 시험에 한 번씩 나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각종 지원 규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그래서 이 준용,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다? 사실혼. 사실혼으로 이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소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혼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례. 특례는 뭐냐면 이제 이혼이 핵심 키워드예요.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칭 이제 성폭력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국가 등의 책무는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성폭력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 역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91쪽에 성폭력 추방주간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요.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 등에 대한 취약 및 취업 지원 그리고 법률 상담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시험에서는 291쪽에 밑에서 8번째 줄에 보시면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적 최근에 그 신설된 내용이 바로 이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291쪽에 맨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외워주실 필요가 있는데 불법 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 또는 성범죄 행위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그 소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92쪽 지금 그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그리고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요것도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어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 다음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3쪽입니다.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상담소가 있겠죠. 그래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입니다. 시험에 내기 좋은 게 바로 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의 종류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6가지의 종류가 29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특히 이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외워야 되겠죠. 19세 미만의 이 성폭력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19세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근데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293쪽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그 종류 위에 보시면 물론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이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도
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아동복지 시설, 이 장애인 복지 시설 보시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신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다 까다롭습니다. 신고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인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가 아니고 인가라고 하는 거 요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이제 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퇴소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입소 기간이 294쪽에 그 하단부에 나와 있어요. 요 숫자를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보호시설은 1년 이내고요. 입소 기간이. 다만 연장이 1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가능하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정리를 해놨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에서 일반 보호시설은 입소 기간이 1년 이내이고 1년 6개월 내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요. 장애인 보호시설은 입소 기간이 2년 이내이고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이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19세가 될 때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요. 외국인 보호시설의 입소 기간은 1년 이내이면서 연장 기간을 보면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입소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장애인 자립시설 공동생활시설은 입소 기간 2년 이내이고 마찬가지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5쪽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자, 296쪽에 7. 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 이게 이제 시험에 최근에 나왔었죠. 이제 각종 그 기관장과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거. 예, 요거는 뭐 그냥 읽어봐도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시험에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요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요 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틀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인데 이것도 뭐 너무 당위적이죠. 예. 아니 당연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굉장히 이거는 성폭력 피해 사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 민감한 개인정보인데요. 그죠? 그런 내용 당연히 맞추실 것이라 인식을 합니다. 자, 297쪽입니다. 7절이고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목적과 기본 이념과 정의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국가 등의 책무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쭉 써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98쪽 실태조사. 이건 뭐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외우셔야 되겠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합니다. 다 3년이니까 어려울 거 없죠. 이제 예외적으로 5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 기타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방교육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취약 지원. 이게 이제 23회 때 바로 이제 가장 최근이죠. 이때 이게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취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이익 처분 금지 조문 제4조의 5에 나와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 긴급전화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긴급전화센터 2번이나 나왔네요.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긴급 전화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는 또 이 다문화 가족에서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가정폭력 추방 주간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거 보시고 하고 이제 놀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서 공부했던 성폭력 방지법에서의 성폭력 추방 주간하고 날짜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가 298쪽에서 299쪽까지 나와 있고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299쪽 중간에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아시겠죠? 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4종류가 되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이 있고요.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단기보호라고 해서 단기보호는 6개월이다. 이거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호는 몇 년? 2년이죠. 2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보호시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쪽에 외우셔야 될 게 단기보호시설은 이제 연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와 퇴소 그리고 보호비용 지원, 보호시설 업무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300쪽 맨 밑에 있는 이제 시설장, 종사자 자격 기준 이런 것도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1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시험에 한번 나왔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성폭력 방지법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죠. 그래서 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보호시설의 업무와 치료 보호를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리는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라는 조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 폐지, 경비 보조, 실적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301쪽에 이제 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딱 중간에 이런 표현 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는 또 특이한 게 뭐예요? 전부라는 말은 없네요. 그냥 일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외로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치료 보호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치료 보호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 이런 이제 같은 맥락의 내용이 우리 성폭력 방지법에도 나와 있었죠. 가정폭력 방지법에도 치료 보호의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302쪽에 위에서 5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것도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8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년간 기출분석을 보면 이 한부모 가족 지원법과 더불어서 또 출제가 많이 되었던 이제 그러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론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역사도 잠깐 지나가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다가 19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 원칙 첫 번째 줄에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2번 나왔고요. 그다음 이제 조성된 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하고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넓게 보면은 그 중요성이 높아지죠. 법제론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03쪽 그 설립 사업 정관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둡니다.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합니다. 요거 중요하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법인이에요.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란 키워드도 중요하고요. 무슨 뭐 행정안전부 장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기획재정부 장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등기한다. 요 키워드 외우시고요. 사업이 나와 있어요. 모금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핵심은 앞에 두 개입니다. 모금과 배분 아시겠죠?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 돈을 알맞게 공정하게 쓰고 그죠? 모금과 배분이 핵심이에요. 정관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도 정관이 있듯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정관을 두어야 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304쪽입니다. 임원을 둬요. 임원. 법인이니까 임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장, 부회장 3명, 이사 15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 이렇게 둬야 되는데 17회 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특이한 게 이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사회에 이제 그 이사가 될 수 있는지 그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금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을 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분과실행위원회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분과실행위원회 중에서 모금분과실행위원회 그리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까다롭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2번이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도 적어두었죠. 분과실행위원회, 분과가 일단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핵심 2개에서 모금과 배분이잖아요. 그래서 모금분과실행위원회와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특히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모금과 배분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그 304쪽에 밑에서 한 12번째 줄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중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회가 있습니다. 이 지회라는 것은 시도 단위로 이제 둔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04쪽 밑에 보시면 기본재산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재산이 또 나옵니다. 304쪽 밑에서 5번째 줄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라는 단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05쪽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중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그 일종의 브랜드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죠.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 뭐 온도탑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겨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겨울에 과거부터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연말에 그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 365일 연중으로 한다는 거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품의 지정 사용과 관련해서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 지역, 배분 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금에는 이러한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 취지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의 발행이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복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 305쪽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모금창구 지정이라고 해서 이건 시험에 3번이나 나왔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 이게 뭐 KBS, SBS, MBC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금과 배분에서 이제 배분이 나옵니다. 모금에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에 공동모금 재원 배분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배분 기준이 뭐냐, 요게 이제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를테면 뭐 배분 대상, 배분 한도액, 배분 신청 기간, 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 심사 기준, 배분 재원의 과부족 시 조정 방법, 배분 신청 시 제출 서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307쪽에 이제 그 기출 표기가 많이 된 2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307쪽의 위에서 2번째 줄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죠. 근데 이제 이런 민간 조직에 소위 정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7쪽의 가장 밑에 줄에 보시면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역시 재단법인이란 키워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즉 우리가 행복이음이라고 부르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에도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나와 있었고, 그러나 또 사회복지사업법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어떤 조직은 사단법인이고 어떤 조직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지 이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9절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요, 바로 308쪽의 첫 번째 줄 자원봉사활동의 성격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원칙, 이게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그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가 나와 있는데, 특히 이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시험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거 화면에 제가 지금 밑줄을 그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가 나옵니다. 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라는 거,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이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직장 등의 장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309쪽의 위에서 4번째 줄을 보시면 매년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서도 보신 적이 있죠. 자,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 단체로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이 나와 있고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보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이렇게 표현이 있죠. 이게 또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잘 그 대비가 되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4조에 이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그런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그죠? 예, 잘 대비가 됩니다. 자, 그다음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법의 근거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률 이름을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도 실제로 원문을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그나마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추렸습니다. 자, 총칙, 목적, 기본 이념 나와 있는데요. 310쪽에 위에서 6번째 줄을 보시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표현 나온 적이 있고요.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를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의 입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기본 이념은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소위 지역사회보호,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도 지금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는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 310쪽에 밑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311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신건강증진시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사실 시험에 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증진시설 중에서 첫 번째,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정신병원이 있죠. 의료기관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요양시설은 뭐다? 우리 311쪽 중간에 나와 있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이라는 것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료 지원인이라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 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획이 나와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312쪽으로 넘어가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거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의 모든 법률에서 실태조사는 3년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만 5년이라는 거. 너무 독특하죠? 외워야 되겠죠. 5년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 날은 매년 10월 10일입니다.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기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정신건강연구기관, 이름이라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313쪽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그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신재활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 재활훈련시설이 있고요.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이 정신건강복지법 대통령령을 보시면 생산품 판매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로 이제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14쪽에 입원의 종류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입원에는 자의 입원, 그 다음 동의 입원, 그리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 다음 시장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 시험에서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입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21회 시험 때 최근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이다. 혼인, 혈연, 입양, 이 표현 외워주시고요. 가정의 날은 매년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은 매년 5월입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여러분들 이 가족복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합니다. 예, 역시 5, 3 이러한 법칙은 여기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위기가족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 기능 수행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이 위기가족 긴급지원이 이제 해야 되고요. 이 위기가족 긴급지원의 기간은 316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심리 정서 지원의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이 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건강가정 전담 조직이라고 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나옵니다.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합니다. 이름 정도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전문 인력으로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에요. 영유아 보육법도 출제 빈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간헐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책에 간략하게 수록해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유아 보육법은요, 이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교육부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하죠.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317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영유아의 정의가 나와 있죠.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다. 그래서 나이도 외우셔야 되고요. 취학전 아동이라는 게 또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육의 정의가 나와 있죠.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보육은 사회복지 서비스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의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종의 이제 전달 체계가 나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먼저 나오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는 이제 중앙위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방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이 나와 있죠. 우리가 마치 그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도 중앙과 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이 나옵니다. 보육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을 설립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태조사가 나와 있어요. 이거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이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교육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18쪽에 어린이집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지금 7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의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그 인가라는 단어, 이거 신고가 아니에요. 인가예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가. 인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고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까다롭죠. 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육교사가 나옵니다. 318쪽에 밑에 보시면요. 일단 보육교직원의 배치라고 해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요. 이제 보육교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319쪽으로 올라가시면 보육시간의 구분이 있는데요. 보육시간은 기본 보육과 그리고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 보육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 제공되는 과정으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이고요. 연장 보육은 기본 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육은 무상 보육을 이제 기본 원리로 하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양육수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은 아마 거의 모든 수험서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뭐 굳이 저희 수험서에도 뭐 넣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이 법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최근에 신설되었죠. 이 법률을 이제 일단 한 페이지로 딱 넣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원래 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노인복지법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과거의 노인복지법에서도 출제된 적이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페이지를 할당해서 우리 교과서 320쪽에다가 수록하였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돼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3년마다 각각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에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우리가 이제 3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그 3가지라 함은 첫 번째 노인 인력 개발기관,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세 번째 노인 취업 알선 기관입니다. 노인 인력 개발기관은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사업, 현장 의견 청취 조사 사업, 교육 홍보 및 협력 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바로 밑에 또 규정이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건 또 별도의 규정이 있죠.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 클럽,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시니어 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관 이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뭐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8장의 내용을 이제 핵심만 다뤘는데도 벌써 거의 이제 2시간에 다다랐죠.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력 점검 풀어보시고요. 우리 문제집 맨 뒤에 있는 우리 문제집이 참 좋은 게 23회 기출문제와 해설이 또 수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2025년 수험서부터는 새로이 이제 우리 그 현장에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24회 대비 모의고사 문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8장에서 다루는 그 이제 법률에 대한 또 모의고사 문제가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당부드리는 것, 이건 필수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공감 기출문제집 통해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어보시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실전에서.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감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해설을 내 것으로 소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큐넷, 우리 이제 나중에 사회복지사 시험 접수하실 때 큐넷이라는 이제 웹 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될 텐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제 국가자격 시험 그 포털이죠. 여기 들어가시면 9회 기출문제부터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꼭 9회 시험부터 풀어보시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합격의 그 기쁨을 정말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마치 끝나는 멘트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 법제론 이제 9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제 강론의 내용은 사실 여기서 끝입니다. 9장이라는 것은 이제 일부 수험서에서는 9장, 요 판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교과서나 수험서도 많아요. 이제 저희도 그 이제 9장 같은 경우를 이제 최근에 신설을 했는데 판례가 이제 좀 간헐적으로 나와요. 한 문제씩.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를 공부하는 것으로 법제론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자,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그리고 또 휴식 뒤에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또 열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9장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